xAI의 AI 데이터 센터 이름이 콜로서스인데 무려 여기에 GPU가 22만 개가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xAI를 아무리 그 학습을 시킨다 그래도 22만 개를 다 돌릴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콜로서스에 한 10%만 쓰고 나머지 90%에서 또 어느 정도를 엔트로픽에 렌트를 줬잖아요. 나머지도 렌트를 줬어요. 그 뭐 리플렉션 AI인가도 또 주지 않았어요? 구글에 줬습니다. 구글에 줬어요? 그러면 구글은 GCP가 있는데 왜 렌트를 하냐? 부족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점점 더 AI를 많이 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지금 많아지는 타이밍에 좀 온 것 같고, 결국 GPU와 전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한 2년 정도는 본격적인 AI 데이터 센터 전쟁. 30년 개발자의 기업 분석 시리즈, 저희가 3개월 전에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는데 이번에 또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AX로 AI 발전 이 과정에서 지금 어느 순간에 와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또 여쭤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우리 질환지교 소프트 CAIO로 돌아오신 박종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개월 만이면 이게 요새 AI 업계에서 3개월이면 3년 아닙니까? 아, 어마어마하죠.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또 판이 한번 바뀐 건가요? 네, 뭐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뭐 스페이스X 상장이라든가 뭐 엔트로픽이라든가 오픈 AI의 뭐 행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변화에 큰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토큰 이코노미를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은 토큰 이코노미라는 게 뭐 새롭게 나온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 이 AI의 그 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각각의 층들의 하는 역할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들이 강한지를 분석할 때 되게 분석할 수 있는 좋은 툴인 것 같아서 되게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뭐가 또 새로운 게 또 지금 벌써 나왔을까요? 네네. 결국 이게 저희가 한 2년 전에는 모델 이야기를 하다가 뭐 작년부터 이제 토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토큰을 생산하는 회사, 그래서 GPU 그리고 전기, 사실 GPU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전기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GPU하고 전기를 많이 가지고 있냐, 거기서 토큰을 생산할 수 있냐, 이런 뷰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사들이 AI를 어떻게 쓰고 있고, 쓰고 있는 AI들이 이제 어디서 그러면 공급을 하고 있고, 그 토큰들이 어디서 생산이 되고 있고,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GPU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제목 그대로 이 기술을 이해하고 그 회사들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기업 분석인 거잖아요. 결국 이제 미래에 잘 나갈 회사들을 좀 찾고 싶고, 그 잘 나갈 회사들의 잘 나갈 기술들을 좀 찾고 싶고, 뭐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다른 뷰로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줄 중에서 GPU가 어디가 제일 많지? 그리고 그 회사들 중에서 어디가 AI 매출을 제일 많이 내고 있지? 5년 후에는 누가 제일 GPU를 많이 가지게 되지? 그리고 그 AI 매출은 누가 제일 많이 내게 되지?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빅테크들을 분석했던 거와 좀 다른 각도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이라는 맥락은 같지만 조금 더 그 밑에 있는 GPU 개수. 왜냐하면 갑자기 GPU를 2배로 늘릴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가 팔아주지도 않고. 저희 회사도 최근에 구매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거짓말 아니고 2달 사이에 GPU 가격이 막 2배 오르고 그럽니다. 지금도요? 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주식을 사지 말고 GPU를 사라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GPU를 원한다고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기도 원한다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미 GPU와 전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이 AI 토큰 값을 올린다면 누가 수혜를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골고루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년 전에 이제 모델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GPU는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그래서 GPU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큰 모델을 만들 수 있고, 큰 모델을 가진 회사가 결국은 AI 판을 점령할 거기 때문에 누가 GPU를 많이 써서 훈련을 잘 시키는지, 그게 오픈 AI냐 무슨 제미나이냐 클로드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모델을 또 갖고 와서 쓰는 회사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GPU는 이 학습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데 굴리는 용이라서 조금 얘기가 다르겠네요. 그때 주로 서빙용이긴 합니다. 학습도 되게 중요하고 학습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엔트로픽의 매출이 지금 매년 뭐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 AI 회사들의 매출 증가를 생각해 보면 토큰 사용량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학습에 뭐 예를 들면 반, 뭐 서빙에 한 반 정도 썼다면 지금은 이제 뭐 학습의 1, 뭐 서빙의 9,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숫자는 정말 발표가 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사용량, 뭐 당장 저희 회사만 해도 개발자 수십 명이 클로드 코드를 유료 결제해가지고 1년에 막 억 단위 비용을 내면서 토큰을 막 녹여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막 5시간
마다 이렇게 리셋을 하면서 1시간 만에 다 써버리면 4시간을 막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더 돌릴 수 있지만 자기네들이 돌릴 수 있는 그 뒤에 백엔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나 전기가 없으니까 생산을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낸다고 무한대로 쓸 수 있냐? 그렇게는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 가지고 쓰는 거고 전 세계 사람들은 점점 더 AI를 많이 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지금 많아지는 이제 타이밍에 좀 온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이 좀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판을 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일단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는 2023년에서 25년 정도, 한 2년 정도는 모델 갖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올해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코딩 에이전트.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뭐 바이브 코딩 재밌네. 였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와 이거 큰일 나다. 우리 뭐 해먹고 사냐. 농담이 아니라 최근에 취업한 제 이제 조카 같은 경우에도 바이브 코딩을 많이 하는데 당장 취업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도 저보고 삼촌 이제 AI 코딩 다 하는데 저는 회사 막 입사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뭐 해야 되죠? 뭐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코딩 에이전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여기가 제일 지금 시장이 큽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나서 제일 먼저 산 회사가 커서잖아요. 커서죠. 엄청난 돈을 주고. 로켓 회사가 왜 코딩 에이전트 회사를 합니까? 뭐 요거를 이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 저희가. 그래서 이제 2026년은 약간 이제 코딩 에이전트 전쟁. 모델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좋아졌고 드디어 이제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코딩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갔고 그리고 이 코딩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워크 에이전트 저희 업무도 이제 점점 더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AI 활용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러면 여기에 토큰을 줘야 되니까 결국 GPU와 전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한 2년 정도는 본격적인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쟁. 누가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잘 돌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토큰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게 빅테크들 중에서 어디가 잘 나갈 거냐라고 하면 제일 쉽게는 AI 데이터 센터를 잘 확보한 GPU와 전기를 많이 확보한 회사들이 예를 들면 내년, 내후년에 점점점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고 좀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지 않겠냐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없어서 못 팔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잘하고 있지만 회사들이 GPU를 왕창 가지고 있고 본인들 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오픈 AI 같은 건 마이크로소프트 인프라를 다 가져다 쓰는 거고 그러니까 학습도 쓰고 서빙도 쓰고 엔트로픽 같은 건 전부 AWS에서 학습도 쓰고 서빙도 쓰는 거거든요. 물론 이 친구들도 다가가려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스페이스X랑도 계약 맺지 않았어요? 스페이스X한테 계약을 하기도 하고 또 구글하고도 계약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노력은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AI 데이터 센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엔트로픽 매출이 많이 올라갔을 때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왕서방이 볼 텐데 결국 그 뒤에 있는 AWS가 돈을 다 버냐 아니면 엔트로픽의 마진이 더 높냐 결국 엔트로픽과 AWS 사이에 누가 더 마진이 높냐 아니면 심지어 이제 엔트로픽 앞에 다른 서비스가 누가 워크 에이전트 같은 걸 만들어서 소넷 같은 모델을 써서 돌린다면 결국 이 워크 에이전트가 돈을 벌 거냐 아니면 이 모델이 돈을 벌 거냐 아니면 AI 데이터 선택가 돈을 벌 거냐 요거는 지켜봐야죠. 부동산이 돈을 버는 거냐 맥도날드가 돈을 버는 거냐 맥도날드에 뭐 공급하는 회사가 돈을 버는 거냐 뭐 그런 거네요. 네, 언제나 아시겠지만 건물주가 돈을 법니다. 그게 건물주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세팅하면은 옮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게가 잘 되는데 이사 갈 수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엔트로픽이 AWS 주위에서 이만큼 이제 구축을 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너무 비싸. 우리 다 몽땅 다 딴 데로 이사 갈래. 아 이게 그 스케일이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뭐 오픈 AI 같은 경우도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표준 API를 제공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AI API를 제공할 때는 약간 오픈 AI API 그대로 제공하거나 뭐 AWS도 엔트로픽 API를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예를 들면 AWS 같은 경우에는 베드락이라고 자기네들이 따로 이렇게 약간 시스템을 만들고 베드락을 부르면 뭐 소넷도 부를 수 있고 QN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뭐 GLM도 부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오픈 소스들도 다 부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엔트로픽의 뭐 소넷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위에다가 약간 캡슐레이션 가상화 같은 걸 해놓습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AWS 둘 다 오픈 AI가 엔트로픽이 있지만 그 위에 자기네들이 한 단계를 쌓아가지고 바꾸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엔트로픽 API를 직접 불러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비용이 똑같다면 AWS의 베드락을 통해서 불러 쓰는 게 조금 더 뭐 AWS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뭐 숫자 하나만 바꾸면 다른 모델로 쉽게 갈아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개발자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 AWS가 좀 더 이제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조금 더 쉽게 생각한다면 저희 뭐 이미지 생성 AI, 영상 생성 AI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노바나나 2, 뭐 GPT 이미지 2가 아니라 자기네들 모델을 거기다 올려놨는데 기반에는 나노바나나 2가 있다던가 아니면 뒤에는 GPT 2가 있다던가 이렇게 모델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 레이어를 얹어갖고 이미지 생성 편하게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뭐 종천 JC 그 모델인 줄 알았는데 JC 모델의 기반은 사실은 뭐 이미지 2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JC를 오히려 사람들이 편하다고 쓰니까 돈은 또 JC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단에서도 한 레이어를 더 올려서 돈을 더 벌고 있군요, 여기서. 그 서비스에서도 뭐 서비스마다 다르겠지만 사실상 모델을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선택하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한 모델이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좋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당연히 이제 모델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뭐 좀 쉬운 일이면 빠르고 싼 모델로 하고 좀 어려워지면 비싸고 좋은 모델로 하고 뭐 비싸고 좋은 모델이 한 일들을 이제 기록했다가 뭐 캐시해서 돌려주다가 그걸 쓰는 거는 다시 또 싼 모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잘 씁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인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뭔가 이 딱 모델 하나의 바운딩.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이전트 회사들도 모델에 이렇게 그 딱 결합되지 않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반대로 AWS도 그걸 자기네들도 우리가 더 이렇게 크로스 모델로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할 수 있어. 그래서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굉장히 헤게모니를 쥐고는 있지만 에이전트 업체도 또 이런 AI 데이터 센터 업체도 그거를 넘어서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적인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죠. 손을 잡으면서도 또 적인. 그렇죠. 오픈 AI와 엔트로픽과 제미나이가 이제 모델 전쟁을 이렇게 쭉 했다면 그러면서 이 모델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일을 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그냥 저는 일반 AI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네, 일반 AI. 그래서 챗GPT나 클로드나 아니면 제미나이 같은 이제 일반 AI들을 많이 썼고 이 뒤에 이제 모델이 있고 결국 이 모델 회사들이 요 일반 AI까지 팔고 있었죠. 근데 이 일반 AI가 뭐 시장이 많이 커져서 뭐 오픈 AI 같은 경우에 벌써 이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까지 가입하는 하지만 유료 사용자는 적고 거기서 그리고 그 유료 사용자들이 뭐 월정액인데 월정액이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결국은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제미나이가 일반 AI의 가입 고객 월정액 고객 가지고 낼 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다. 그 상황에서 일반 AI를 점점 똑똑하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말만 잘하다가 시켜보니까 이게 이제 코딩도 잘하죠.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코드도 언어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들한테 야 AI가 코딩도 해줘라고 좀 뿌려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작년에 막 엄청나게 개량을 해서 드디어 지금은 아주 좋아진. 그래서 일반 AI 전쟁에서 이제 코딩 AI 전쟁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사실 엔트로픽도 여기서 매출을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거를 쫓아가는. 근데 재밌는 거는 AI 코딩 에이전트 전쟁이 엄청 큽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게 기더브 코파일럿도 있고 컬서도 있고 그리고 클로드 코드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아마존은 키로라고 만들고 있고 구글은 안티그래피티라고 윈드 서플 사다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벌써 무려 6개 회사가 그러니까 가장 큰 전쟁터인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X가 상장하자마자 커서를 산 것도 가장 큰 전쟁터. 여기 다 빅테크네요 이제. 다 빅테크죠. 그래서 이게 그냥 코딩 에이전트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결국 이 코딩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안 되고 에이전트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AI를 가지고 복잡한 일을 사람처럼 잘 처리할 수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한테 내가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쪼개서 하나씩 해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결합해봐. 결합했습니다. 돌려봐. 돌아가. 테스트해봐. 그래가지고 최종 목적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뭔가 일을 하는 게 에이전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개발자들이 하는 게 제일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뭐 스펙은 뭐고 테스트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게 명확하고 그 결과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명확한 우리가 보고서 만든 걸 보고 이게 100점이냐 0점이냐 쉽지 않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은 저희가 쓴 대로 스펙 만들어준 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뭐 테스트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결과물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코딩 에이전트가 말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빠르게 코딩 에이전트 사용을 하면서
뭐 우버가 뭐 불과 3개월 만에 1년치 AI 예산 다 쓴 거는 엄청 유명한 뉴스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덜 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딩 에이전트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 회사도 막 억 단위를 쓰고 있는 거고 요즘은 이제 반대로 이만큼 드릴 가치가 있냐? 차라리 사람이 더 싸지 않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그래도 이건 피할 수 없는 미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코딩 에이전트가 돈도 되고 이게 엄청난 기술력 확보도 되니까 다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딩 에이전트도 이렇게 전쟁이 심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코딩만 하느냐? 아니잖아요. 당연히 일반 직군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다만 코딩 에이전트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사실상 그 뒤에서는 이제 업무 에이전트 전쟁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업무 에이전트죠? 그렇죠.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업무 에이전트고 여기는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뭐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드의 코어 같은 경우에도 잘 나가고 있죠. 근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일단 2개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아직. 물론 오픈 AI 코덱스가 이제 일반 직군 업무도 해주려고 계속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 뛰어들겠지만 저쪽에 코딩 에이전트에서 이 6개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업무 에이전트는 전쟁이 그렇게 심하진 않다. 그러면은 뭐 일반 AI가 가서 이렇게 업무 에이전트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냐? 요건 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일을 막 쪼개서 막 분석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로드 코어한테도 야 보고서를 만들어봐 이 자료를 분석하고 쪼쪼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혼자서 일을 해서 결국 막 마지막에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챗GPT한테 그렇게 시키면 제대로 못합니다. 안 해주죠. 파업합니다. 클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클로드 챗 모드에다가 시키면은 그건 단순하게 이제 말한 거에 답변하는 이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로드와 그러니까 그냥 요즘은 이제 클로드 챗이라고 부릅니다. 헷갈리지 않게 클로드 챗과 클로드 코어과 그리고 사실 클로드 코드는 이렇게 세 개가 다르다. 근데 클로드 코드와 클로드 코어는 사실 거의 비슷하고요. 그쵸. 약간 코어크가 쓰기 조금 쉬운 정도. 그쵸. 네. 근데 이제 코어한테 일을 시키는 것과 그냥 클로드 챗한테 일을 시키는 건 다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델 전쟁이었다가 그다음에 일반 AI 전쟁이었다가 이제 코딩 AI 전쟁이고 이것도 거의 뭐 끝나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AI 전쟁들이 지금 벌어지는. 업무 에이전트로 갔을 때 재밌는 거는 마이크로 365 같은 게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한 36불 정도 해요. 꽤 쓸만한 게 업무용으로 쓰기가. 근데 같이 파는 코파일럿이 한 달에 30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각종 기능을 다 쓰는데 36불인데 코파일럿만 30불이라면 대단한 거고, 그리고 만약 코파일럿 매출이 이 30불이 아니라 일을 더 잘하면 60불짜리가 있고 더 잘하면 뭐 90불짜리가 있고, 클로드 코드도 그렇잖아요. 라인업이 다양하잖아요. 뭐 50불짜리, 100불짜리, 200불짜리. 그러면 코파일럿도 마찬가지로 다양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로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그냥 무료로 주고 그냥 코파일럿 30불, 60불, 뭐 90불 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앞에 말씀하신 M365에는 지금 생각해봐도 메일도 써, 뭐 저기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거 다 들어가서 36달러인데 그냥 AI 코파일럿 하나에 30달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점점 얘는 거의 공짜에 수렴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점점 서비스 많아지는데도 가격 안 올리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코파일럿은 코파일럿 하나로 30달러,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다. 앞에 건 진짜 무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메일이라든지 뭐 구글 캘린더, 구글 닥스 개인은 다 무료로 쓰잖아요. 근데 거기 옆에 제미나이 붙여 쓰고 싶다. 이거 물론 무료도 됩니다. 근데 제대로 쓰고 싶으면 유료를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크롬 브라우저도 무료인데 옆에 이제 제미나이 인 크롬을 쓰려면 당연히 그것도 이제 고급 버전을 쓰고 싶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글 그 서비스는 다 무료인데 옆에 제미나이는 유료야. 이런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구글이 언제까지 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주고 지금 제미나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과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 모델 전쟁에서도 사실 오픈 AI와 클로드, 제미나이 뭐 거기서도 사실 3등인 거고, 그리고 코딩 에이전트로 가서도 구글의 안티그래피티가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고, 6등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업무 에이전트도. 그래서 제미나이 그 시리즈가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있는데 그리고 무료로 막 뿌려지고는 있는데 좀 임팩트를 좀 못 주고 있긴 한다. 요게 근데 단순히 이제 모델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일반 AI 문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에코시스템과 뭔가 하나를 1등 해야 되는데 그 1등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좀 전장이 더 없다. 그래서 뒤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약간 하나는 1등을 잡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구글은 현재로서는 1등 잡고 가는 게 좀 없다. 코딩은 예를 들어 클로드가 잡았다. 그다음에 일반 채팅은 오픈 AI가 잡았다. 그다음에 뭐 업무 에이전트 말씀하시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잡았다. 이러는데 제미나이는 거기서 다들 한 2, 3등, 3등 보통 뭐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분석한 것과 뭐
주가가 100%를 짜리질 않습니다. 이 회사에 우리는 역량과 미래를 판단하는 거라서. 그래서 업무 에이전트에서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건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 흐름이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이런 AI가 이런 업무 도구에 들어와서 업무를 도와줄 것인가 였는데 이제 바이브 코딩이 뭐 올해 완전 자리를 잡고 막 하늘을 치웠듯이 이미 이제 조짐이 보이고 있고 내년쯤 되면은 이제 일반 직군들도 일을 할 때 이제 AI 기반으로 모두가 일을 하는 그 시절을 좀 빨리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보다 발전 속도가 빨라서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또 다음 시대에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모델, 뭐 일반 AI, 코딩 에이전트, 업무 에이전트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봤고 결국 이렇게 해서 코딩 에이전트와 업무 에이전트와 일반 AI가 많이 사용이 됐을 때 뭐 밑에서 모델이 많이 돌아갈 건데 그 모델의 토큰은 누가 줄 거냐? 그러면은 결국 AI 데이터 센터가 누가 제일 힘이 있을 거냐?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는 애저와 AWS와 GCP였죠. 재밌는 거는 AWS가 그냥 클라우드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1등이었지만 GPU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애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GPU 그 회사 실적 같은 거 발표할 때 GPU 구매 금액 같은 것들을 막 발표하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숫자들을 좀 합쳐서 찾아보면 현재까지 애저가 GPU를 제일 많이 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샀기 때문에 오픈AI가 그걸 가져다가 열심히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실적이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그 GPU 사는데 돈을 다 써가지고 네. 좀 미래를 위한 투자죠. 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PU 가격이 뭐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놓은 게 엄청 비싸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거고. 그리고 애저를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오려고 하면 지금은 더 돈을 많이 들여야 그만큼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미 이제 비싼 GPU고 그리고 뭐 옛날 GPU라고 뭐 이렇게 성능이 많이 떨어지냐 뭐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뭐 워낙 GPU가 부족하기도 하고 옛날 것도 뭐 성능이 좋고 그리고 모델들도 계속 더 좋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서빙만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성능 GPU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 애저가 다양한 엔비디아 GPU들을 충분히 많이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할 것이다. 그리고 뭐 100% 발표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추측으로는 AI 매출은 현재까지는 애저가 1등이다. 오픈 AI 따라서. 그래서 뭐 클로드 코드가 아무리 매출이 많다고 해도 그걸로 인한 AWS의 AI 매출보다 결국 오픈 AI가 뭐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서 AI API를 여기저기서 가져갔다 써야 되고 그런 거를 전부 애저가 하니까 애저가 거기서 매출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애저가 지금 매출이 제일 높다. 그리고 GPU도 제일 많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시각이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애저가 유망한 이유는 오픈 AI라는 우군을 댈고 있고 오픈 AI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챗GPT를 서빙하기 때문에 애저가 제일 좋다라고 유망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뭐 오픈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GPU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얘네가 AI 데이터 센터를 제일 크게 돌릴 수 있어.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좋다로 이제 좀 그 중간 과정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론은 비슷하다고 해도 중간 과정이 달라졌고 마찬가지로 애저, AWS, GCP를 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모델들이. 네. 그래서 뭐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도 구글에서 지금 TPU를 구해다가 그거 가지고 학습에도 사용하고 서빙도 하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모델 회사들은 이 세 군데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세 군데를 완전 벗어나서 자기네 걸 짓는 거는 못해요. 이거는 그 스페이스X 정확히는 그 앞에 이제 XAI가 미국의 어디 시골 동네 공장을 사가지고 순식간에 옆에다가 화력 발전소 짓고 엄청난 속도를 했는데 이거는 좀 사실 편법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많이 혼나고 있잖아요. 네, 문제가 많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앨런 머스크 옹의 미친 추진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 막 전기 해야 되고 GPU 해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 지금 이제 예전에 AWS GCP도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거기에 GPU를 더 넣으려면 일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거 지을 때 얼마나 크게 되었으면 우리 힘들어서 그냥 우주 데이터 센터 짓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땅에다가 잘 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계속 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은 것도 전기 문제도 크고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뭐 열 뭐 여러 가지 있고 새로운 거 지으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열 냉각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GPU 수급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콜로서스. 그러니까 결국 XAI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름이 콜로서스인데 무려 여기에 GPU가 22만 개가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엔비디아랑 정부가 협상을 해서 저희가 다 가져오기로 한 게 22만 개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GPU가 많은 데이터 센터가 콜로서스인데 어쨌든 저희 나라가 국가급으로 그래도 이제 콜로서스 급을 저희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거니까 다 가져온다면 그러니까 22만 개가 일단 작은 게 아니다.
엄청 많은 거고 그것만 다 가져오면 저희는 진짜 전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GPU 보유 국가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와중에 엔비디아 GPU를 없지만 자체적으로 비슷한 GPU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국도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시 들어오면 결국 애저, AWS, GCP, 컬러서스 순으로 GPU가 많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 회사 뭐 AWS도 가져오고 GCP에서 가져오지만 부족한 거예요. GPU가. 그러니까 컬러스에서 렌트를 해옵니다. 돈을 왕창 내고 조 단위 돈을 내고 컬러스를 렌트를 하는. 재밌는 건 스페이스X도 이렇게 매출 분석을 해보면 이 데이터 센터 대여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아 지금요? 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회사를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스페이스X의 메인 매출이 옛날에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탄소 그 배출권 팔아서 매출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컬러서스에 22만 GPU가 있는데 XAI를 아무리 그 학습을 시킨다 그래도 22만 개를 다 돌릴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1년 내내 학습하는 것도 아니고. 과하게 많이 확보해놨군요. 그렇죠. 미리미리. 근데 이제 GPU를 미리 사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배 올랐기 때문에 훌륭한 투자였고요. 그리고 서빙 쪽에서도 XAI의 뭐 그룹 모델이 그렇게 파퓰러하진 않으니까 당연히 안 쓰니까 남는 거예요. 그 남는 거를 엔트로픽한테 이제 비싸게 해서 엔트로픽은 지금 클로드 코드로 매출을 더 낼 수 있는데 고객을 못 받는 거예요. GPU하고 전기가 부족하니까. 근데 AWS에서 다 긁고 와도 안 돼. 모자라. 이거 AWS가 다 주지도 않습니다. 제어를 하죠. 심지어 자기네들은 이제 베드락이라고 자기네 AI API 레이어를 구축해 놓고 그리고 오픈 소스 모델들을 다 서빙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반 회사들이 소넷 같은 거 말고 오픈 소스를 갖다 중국 오픈 소스 웃기죠. AWS가 중국 오픈 소스를 제일 편하게 서빙하는 거 타고 있는데 그런 거 하려면 자기네 GPU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구글 거를 갖다 썼는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스까지 빌려다 쓰는 그만큼 이제 모델보다는 코딩 에이전트인 거고 코딩 에이전트 밑에는 결국 이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콜라서스에 한 10%만 쓰고 나머지 90%에서 또 어느 정도를 지금 이제 엔트로픽에 렌트를 줬잖아요. 나머지도 렌트를 줬어요. 그 뭐 리플렉션 AI인가도 또 주지 않았어요? 구글에 줬습니다. 구글에 줬어요? 그러면 구글은 GCP가 있는데 왜 렌트를 하냐? 부족하군요. 부족하니까. 그리고 TPU가 막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회사들도 그걸 자기네들이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 삼성이라든가 뭐 TSMC라든가 다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요즘 뭐 메모리 부족 현상도 그렇고 이 반도체 뭐 GPU, CPU, NPU 뚝딱뚝딱 못 합니다. 좋은 프로세스에 이렇게 꾸준히 생산을 그냥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거지 막 확 생산 못 해요. 그래 메모리도 많이 생산됐을 때는 그러니까 수요가 좀 적으면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수요가 확 올라가면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약간 이런 시장이잖아요. 공급을 조절을 못 해요. 그런 점에서 전기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글이 우리 제미나이 좀 잘해보자. 그리고 뭐 제가 몇 번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구글은 당신이 제미나이를 위해서 기여할 게 없으면 나가. 우리는 제미나이를 위한 회사가 될 거야. 정도로 제미나이를 엄청나게 푸시해서 제미나이 인크롬부터 시작해서 구글의 모든 툴들에 제미나이가 다 들어가서 사실 구글 시트에서 제미나이 띄워가지고 해보면 되게 잘하거든요. 감동적으로.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옆에 코파일럿이 들어가서 잘하는 것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옆에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구글 시트 옆에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둘 다 상용 솔루션이라 품질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비싸고. 네, 비싸고. 근데 구글은 이제 무료라 약간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료를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구글이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닌가. 이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서 클라스스 GPU까지 빌려다 쓰면서 이렇게까지 푸시를 해서 어쨌든 하나는 1등을 해야 될 텐데 과연 1등을 하는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위험도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약간 분위기도 그래요. 분위기가 제가 너무 구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구글의 그 핵심 과학자 한 분이 엔트로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노벨 화학상까지 수상을 하셨는데 딥마인드에서 엔트로피로 이직을 하셨어요. 존 점퍼님이. 근데 왜 그런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 안에서 근데 구글만의 문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구글의 문화가 이제 우리는 제미나이 올인으로 가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제 바켓 GPU까지 빌려다 쓰는 그런 이제 정말 올인 모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런 이제 핵심 인재들이 이직하는 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시장의 시그널이 있는 거죠. 구글이랑 콜로서스를 보면은
저기 한성대 쪽 가면요 되게 유명한 돼지불백집이 2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둘이 다른 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엄청 잘 나가요. 그래서 경쟁 관계인데 쉬는 날을 서로 피해서 쉽니다. 여기 쉴 때 여기가 하고요. 여기 쉴 때 여기가 합니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이면서도 이 동네를 돼지불백의 동네로 만들면서 또 이게 서로 좀 도와주고 이런 게 있어 보여요. 지금 약간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글이 그 스페이스X의 투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라스스를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빌려서 쓰면서 매출을 올려줘서 사실 승장에 성공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로 구글이 필요해서 렌트를 했는지 아니면 상장에 도움 주려고 렌트를 했는지는 뭐 며느리도 모를 일이죠. 그럴 수도 있네요.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